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하루 쉬고 왔더니 좀 더 활기찬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긍정적인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응하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뉴욕 증시가 사상 최대치 경신을 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게 조금은 아쉽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간밤에도 해당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뉴욕 증시 환호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어볼지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 수요일장에서도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88%, 나스닥이 1.4%, S&P 500 지수가 1.17%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밑돈 또는 부합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환호하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고요. 지수도 랠리를 보인 겁니다. 특히나 보시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좀 더 컸죠. 금리에 더 민감한 기술주의 상승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300포인트도 돌파를 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이날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지수 강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 강세 장 초반부터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지금 차트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지수를 섹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주에는 기술주가 대거 포함이 돼 있죠. 기술 섹터가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헬스케어도 아무래도 성장성이 강한 산업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체적으로 히트맵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초록불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승불이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1.56% 상승을 했고요. 애플도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58%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엔비디아 살짝 주춤한 모습이 있긴 했는데 이날 흐름 좋았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다른 반도체주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퀄컴 이날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1.13% 올랐습니다. 2분기 들어서 M7 중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이날 2%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테슬라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니오의 공격에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오가 중저가형 브랜드 옴보를 런칭했었죠. 비교 대상인 모델 Y보다 $4,000가량 저렴한 SUV L60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보잉이 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보잉이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안전준수 합의를 위반했다며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밈주식 열풍이 부활하면서 2거래일 연속 폭등했던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 이날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게임스톱 179%, AMC는 135% 올랐는데요. 이제 급락세가 찾아오면서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 모두 2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오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건데요.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오의 주가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날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빼놓고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이 0.3%로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소폭 둔화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으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인 건데요.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6%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동시에 2021년 4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3개월 연속 예상치보다 뜨거운 지표가 발표됐던 터라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만 나왔어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텐데요. CPI가 전월 대비 0.3%로 소폭 둔화하자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까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또 CPI 외에도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 하루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0% 증가하면서 보합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했는데 이렇게 보합세를 깜짝 보이자 오히려 좀 양면적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3월 지표도 기존 0.7%에서 0.6%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소비는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즉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 속도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경제 성장 둔화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 호재로 읽힐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둔화폭이 클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금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어쨌든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일 대비 또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소개를 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48% 정도였던 가능성이 이날 다시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모두 다 합하면 거의 70%가 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은 4.3%대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4.728%로 4.7%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국제유가 소폭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0.78%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값도 1.5%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금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의 경제 현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4월 CPI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와 아마존만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큰 시장의 반응과 호응을 이끌었던 밈 주식들 같은 경우 이틀 동안 급등을 보이다가 간밤에는 하락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2일 전화가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머스노우 5 시간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됐던 CPI 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1% 하락하는 수치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냉각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특히 고무적인 것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3% 상승해 월가의 전망치와 일치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릴 만한 수치라고 평가했고요. 그럼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핵심 소비자 물가가 하향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는 증거가 몇 달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현재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첫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날 함께 나온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도 0.0%로 보합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4%였기 때문에 해당 상승분을 밑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도 시장 예상을 밑도는 물가지수와 미국 소비 둔화 전망에 이날 채권 금리는 급락을 했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패드워치에서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가 71.2%까지 올라왔고 12월에 대한 추가 인하 조치는 68.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트레이더들이 예상했던 4월 물가 보고서 직후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6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해서 4.4% 선도 깨졌고 2년물 국채 금리는 4.72%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S&P 500 지수가 올해 5,6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BMO 캐피탈의 한 전략가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의 올해 목표치를 기준 5,100에서 5,600으로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현재 월가에서 제시된 수치 중 가장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장밋빛 전망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흐름들 파악을 해보시죠. 어제 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첫 정부 회담을 열었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위험을 줄이자는 데 일단 뜻을 함께 모았고요. 또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이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안보 위협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에서 나온 분위기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 상원의 초당파 단체는 간밤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연구 자금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AI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중국이 AI 개발에 미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연간 최소 320억 달러의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중국을 능가하는 동시에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긴급 자금 증액이라면서 특히 국방 관련 AI에도 추가 예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전날 중국과 이야기한 부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바로 보여줬고요. 한편 AI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한 미 행정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AI 법안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슈머 의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AI를 선제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처럼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지원금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관련 기업들의 수혜 또한 미리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이슈입니다. 외신의 보도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중국의 두 반도체 업체가 인공지능 칩셋에 사용되는 HBM 반도체를 생산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죠. 중국 업체들은 HBM 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매를 위해서 현재 한국과 일본 업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힘이 되는 소식이 되겠지만 미국 쪽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죠. 중국 최고의 디램 제조업체인 CXMT는 칩 패키징과 테스트 회사인 통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협력해서 샘플 HBM 칩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보여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그날 주가가 상하이 증시에서 8%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고요. 또 다른 업체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한신신도 한 달에 3,000개의 12인치 HB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기업 서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재하고 있는 화웨이 같은 경우도 오는 2026년까지 중국 내 다른 기업과 협력해서 HBM2 칩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HBM은 이전 세대 제품으로 기술은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이 대중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자립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장악을 하고 있죠. 최근까지 AI 칩 거대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한 유일한 공급 업체였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최신 표준인 HBM3 칩을 제조하고 있고 올해는 5세대 HBM 혹은 HBM3E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전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또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AI 반도체 시장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도 주식 쪽에서는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모두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 홀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1.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일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고 또 테슬라의 실적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일론의 위상을 뒤바꿔줄 머스크 보상 패키지안을 놓고 테슬라에서는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560억 달러의 급여 패키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테슬라 주주의 지지 확보에 나섰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고요. 테슬라는 머스크에 대한 보상 투표가 진행되는 6월 13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사회 전략 고문을 채용하는 등 머스크의 보상 승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유통 주식의 약 42%를 개인 소매 투자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델라웨어 법원은 올해 2월 테슬라 개인 주주가 제기한 머스크에 대한 2018년에 거액 보상 계약 무효화 소송에서 이사회가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머스크의 보상을 원점으로 되돌린 바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보상 패키지 무효화 판정이 났을 때 본인이 테슬라 지분의 25%를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외부에서 AI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만약 보상 계약이 승인이 되면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지분을 약 2배로 늘린 21%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머스크를 지지했던 일부 대형 소매 투자자들이 이제는 거액의 보상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이슈를 놓고 어떤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특히 비트코인도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6만 1,000달러대 횡보하던 가격이 6만 5천 그리고 뉴욕 증시 장 마무리 때께는 6만 6천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이 나왔는데요. 일단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의원 중 한 명인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자체를 놓고는 아직까지도 화폐나 투자 수단은 아니다라고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연준
염준 총재의 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간밤에 다시 한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CPI 발표 이후로 비트코인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동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보여줬던 반등세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수요 일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 일장 다시 한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환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간밤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좀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던 가운데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좀 작용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3.4% 상승,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고요. 특히 이제 근원 CPI가 3.6%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1% 정도 낮아지면서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반등에 관련된 기대감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십니다. 최근 혼조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6% 상승하면서 대체로 반도체주가 크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엔비디아가 3%대 상승했고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한 15% 정도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랠리가 다시 부각되는 반면에 미국의 대중관세부가 수혜로 인해서 2거래일간 상승했던 테슬라는 2%대 하락하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려했던 물가지표가 안도하면서 단기적 수급 이슈는 좀 해소됐는데 당분간 매파적 기조보다는 다소 완화된 하반기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더욱 구체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단기 그리고 장기 국채금리도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현재 1%대에서 2%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 이 부분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반영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 또한 금리 인하를 뒷받쳐 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외에도 미국 증시 내에서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근원 CPI가 3.6% 정도 상승은 이게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 기조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3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는 것은 지난 1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던 물가 지표가 4월을 기점으로 정체를 좀 보였다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가능성을 좀 더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 스프레드워치 또한 이 9월의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65%에서 72% 정도 상향 반응을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FOMC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금리 인하의 시점이라든가 하반기에 대한 이 금리 인하의 횟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거나 명확해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 무역법에 따라서 전기차가 25%에서 100%, 철강과 알루미늄은 7.5%에서 25%, 태양광 전지가 25%에서 50%를 올해 안에 좀 인상하게 되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25%에서 50%를 내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즉각 반발을 했는데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됨에 따라서 중국이 다시 한번 공급망 리스크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지가 않은 우려감들이 좀 부각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하원위원회가 생물보안법 안건을 승인했는데 7월 이내에 이제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이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 이 영향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어떤 영향 이게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어떤 수급 기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부분 관세 인상 또 생물보안법의 승인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물가지표 경제심리 부각은 일단 이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는 부분에는 최근에 어떤 정찰을 보였던 대형주의 수급 정체가 좀 더 크게 완화될 수 있고 이 하반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 이 부분이 성장주의 수급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그다음에 이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이 시행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본격화되는 관점에서는 국내 전기차, 철강, 태양광, 반도체주의 단기적 수급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부분은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갔던 어제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수급이 좀 덜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좀 수급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생물보안법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상세 마무리 이후에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에 좀 몰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CDMO 관련주 내지는 5월 말 바이오 화폐 이벤트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 안에서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수 포인트 관점에서는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 확대가 좀 더 유리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영향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에 대해서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The market's rallying. Obviously, CPI came in, headline number was in line with expectations. And I think that was the first time it hadn't exceeded expectations. So I think people are excited about that maybe inflation's not quite as frothy as feared. And earnings have been good. I think S&P earnings are up 5% year over year. NASDAQ is up over 20% year over year. So I think there's some follow through with earnings being strong and people starting to believe in this market a bit. We don't think inflation's coming down. If anything, it's accelerating. If I look at the data that we see, whether it's, from metals to agriculture, things have been going up in services, things are going up. CPI doesn't count anymore. I think coffee's up nearly 80% in the last 9 months. I think the numbers can be manipulated by what's reported. And I think we look at what's going on with clients in the marketplace. We see services going higher, shelter prices going higher. And so I think that's where we want to look at is that's going to continue, I think,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And you want to have some investments that are looking at higher inflation. And I think rates are going to stay there because of that.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CPI 발표, 침체냐 안정이냐, 피트 홈디포 2024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중요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트에 따라 틀리지만 별 5개 혹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파월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CPI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맨날 다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그날그날의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물가는 올라야 좋은 겁니까? 내려야 좋은 겁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오르면 싫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임금이 떨어지면 좋나요, 싫나요?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가장 좋은 거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생활을 하는데 내 월급을 올려주면서 물건값이 오르지만 내가 받는 돈이 많아지니 소비를 하러 나가서 조금 올랐어도 소비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랐는데 어쩔 때는 뭐 좋다고 하고 어쩔 땐 나쁘다고 헷갈리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를 바라고 있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왜요? 금리를 계속해서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좀 금리를 인하하면 좋겠느니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딱 금리 인하 이꼬르 뭐 얘기를 하면은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풀리고 시장에 돈이 풀리고 은행에 금리가 인하되고 많이 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돼서 폭락을 했을 때 금리 인하하는 거랑 경기가 한창 진행되다가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결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외워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저 CPI가 나오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저 2022년도에 보세요. 거의 8%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코로나 때 돈을 워낙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웬만큼 낮게 나와서 조금 금리 인하를 조금 해도 되겠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게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때처럼 완전 마이너스나 0으로 간다고 해봐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물건값은 싸서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월급도 반토막이 나요. 그럼 물건값이 반토막으로 반 가격이 돼서 사과 가격이 오늘 10,000원인데 내일 5,000원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죠. 근데 내 월급도 반토막이 됐어요. 그럼 똑같네요. 그렇죠?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가 물가라는 게 살 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CPI가 3.4가 나왔잖아요. 근원 CPI는 3.6, 근원 CPI는 이제 그 여기를 뺀 거, 뭐 식료품이라던가 유가 같은 변동이 심한 거를 빼고 나머지를 한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그동안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저거 쉘터입니다. 쉘터가 뭡니까? 주거예요. 주거가 지금 이 2024년 4월 달까지 한 게 5.5잖아요. 근데 0.5, 0.4, 0.4 찍죠. 지금. 그리고 가장 많이 수치가 지금까지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저기.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있죠. 여행 서비스. 근데 저게 1.4, 1.5 나오다가 0.9가 됐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평균이 3.4인데 그거보다 높은 거를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전기가 있을 겁니다. 전기가 있을 건데 전기 쪽을 보면은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부분이 파월 입장에서 보기에는 물가가 조금 잡혔네 하고 풀어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저게 만약에 과도하게 넘어가지고 물가가 완전 폭락을 해버리면 그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은 지금 무조건 물가가 내려가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물가가 낮아진 건 좋은데 예를 들어 다 마이너스 물가가 돼봐요. 그러면 그건 경제 폭망입니다.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경기 너무 안 좋아서 경기 포기 상태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좋지가 않죠. 지금 어저께 중요한 지표가 또 저것도 빨간색인데 두 개가 나왔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저것이 지금 예상치가 마이너스 9.9였는데 실제치가 마이너스 15.6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마이너스인데 예상치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왔어요. 제조업이 지금 계속해서 어렵다는 거죠. 지금 2022년도 들어서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2020년도 저기를 보세요.
지금 저 시점의 막대 그래프의 절반 정도까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2023년도 말에.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들어서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죠. 거기다가 예상치보다 더 좋지 않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나쁘게 나오면은 아 금리 인하를 해줘야겠네 하는데 어느 정도 것을 벗어나서 너무 나쁘면은 그거는 경기 침체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제조업 지수는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도 지금 예상치가 0.4인데 실제치가 0%로 안 좋게 나왔죠. 저건 플러스니까 플러스 0.4인데 그냥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랑 소매 판매가 전부 다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보이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정도의 인플레이션 완화가 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이 반기지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나빠져가지고 인플레이션 완화가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코로나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거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풀고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지 살 것만 같은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골디락스가 오려면은 경기 지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 마지노선 하에 조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데 기름 가격이 낮아지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예 집에만 콕 들어박혀 있고 여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기름 가격이 낮아진 거라면 그건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고 FRB가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시장이 완전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완화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는데 그게 과도하게 넘어서 경기 침체로 가는 지표로 완전 폭망이 나와버렸으면 저렇게 시장이 반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의 지표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였지 않았다는 거죠. 제조업 지수도 안 좋게 나왔고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제조업 지수랑 소매 판매 그리고 아까 전에 물가 지수에서 꺾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파월이 약간 피벗이 방향 전환이잖아요. 방향 전환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홈디포라던가 자 월마트 이제 이 목요일장이죠. 목요일 장전에 월마트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홈디포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자 홈디포라던가 월마트의 실적이 아까 전에 소매 판매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소매 판매가 만약에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 완화로 되는 정도로 뭐 줄어든다면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소매 판매가 완전히 위축이 되어버려가지고 홈디포나 월마트가 장사가 안 돼버리면 홈디포나 월마트에 있는 직원도 국민이잖아요. 그 직원들이 월급이 깎일 것이고 그럼 월급이 깎이면 예를 들어 월마트에 있는 식품 가격이 깎인다고 한들 소비가 안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실적도 결국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실적입니다. 월마트의 실적도 일단 중요하고 이미 나온 홈디포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홈디포의 실적이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안 나와버렸다면 이건 인플레이션 완화에 좋은 게 아니라 그건 경기 침체로 홈디포를 방문을 안 한다는 거죠. 홈디포의 실적을 보면 일단 줄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라던가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전부 전년 대비 지금 줄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기 CEO의 메시지를 제가 한글로 해석을 해놨는데 CEO는 긍정적으로 해놨습니다. 뭐 지금 뭐 분기에 높은 수준의 실적을 올렸고 매장과 온라인에서 제품 구색이나 뭐 우리 협력 관계에 대해 큰 느낌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저기에 일부 대형 재량 프로젝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의 2024년도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다. 물론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를 상회했으나 매출이 줄어든 데에 시장은 더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저 지표를 보시면은 그 도표를 보시면은 매출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매출은 예상치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저기가 막대 그래프랑 지금 이 베이지색이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약간 띄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 띄어진 게 그 큰 차이예요. 지금 매출액은 예측치 주황색보다 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당 순이익은 저기 그 그레이색 안에 있죠. 저거보다 높게 나왔다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지금 예상 하회, 주당 순이익은 예상 상회. 그러니까 시장은 매출액에 더 주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뭐 예전치도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 8월부터 2023년 11월, 2023년도 2월, 2024년도 5월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그 전에 3분기를 보면은 전부 다 예상치 상회죠. 그렇죠? 매출, 이 순이익,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지금 3분기 연속 계속 보시면은 전부 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부 예상 상회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 어그러진 게 주당 순이익 지금 예상 상회는 4분기 연속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갔는데 매출액에서 그쵸? 4분기 만에 지금 그 전분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4분기 만에 지금 저기서 변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주목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 저기에 주목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잘하다가도 하나가 어그러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을 보시면요. 지금 뭐 이 홈디포에서 직접 내놓은 건데 뭐 2,337개 매장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저게 하이라이트라고 저희가 표현해 놓은 부분을 한글로 해석해 놨습니다. 뭐 계속해서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온라인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한 다음에 저희 무슨 뜻이냐면은 온라인으로 100을 주문했으면은 100명이 50명이 오프라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찾으러.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옴니버스 전략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뭐 같이 한다. 저희 주문을 해놓고 오프라인에서 가서 픽업을 하는 거죠. 근데 픽업을 할 때 살 것이 있으면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앤 스프링 기프트 센터 이벤트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에코시스템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리고 저기도 CEO의 멘트가 있는데 CEO의 멘트가 아까 거랑은 조금 다른 멘트인데 그냥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했죠. CEO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예, 저기도 지금 제가 한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 다 잘 되어 있다. 협력 관계에 대해 기분이 좋고 뭐 우리의 협력 관계들은 활기를 띠고 있고 봄방학 동안 우리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단 뭐 다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가 매출액에서 이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CEO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에서 이어진 이런 홈디포의 실적까지 봤는데 소매 판매도 그렇고 홈디포의 실적도 그렇고 약간 어그러지는 부분이 보였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다? 시장도 강하게 오르고 홈디포의 주가도 오른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오히려 인플레이션 완화 쪽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예상치는 383.58, 10.21% 업사이드인 425달러까지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홈디포는 주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버리지가 많죠. 지금 그 투자 의견을 보시면은 개수가 많습니다. 투자 의견이 28개가 나왔고요. 20이 바이기 때문에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보통의 매수죠.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매수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홈디포라던가 소매 판매, 물가 이런 쪽에서 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그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가 2024년도 들어서 잘 나가다가 저기서 채널 하단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채널 하단하고 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갭 하락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바닥에 밑에 있는 하락 추세선에서 지금 다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관점이겠죠. 이동평균선이 하락갭으로 붕괴되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죠. 다시 올라가서 저항을 지지로 바꿀 수 있느냐. 돌파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상승 추세, 중장기 추세는 아주 좋아요.
지금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나왔으나 밑에 50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홈디포 그리고 2위인 로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 저 라인을 보시면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꼬리를 달고 몸통이 딱 올려놓은 그 이동평균선이죠. 저기를 깨지 않은 게 더 전까지도 가봐야겠지만 일단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2012년도부터는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다. 12년 동안 코로나 때도 안 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혹은 홈디포가 무슨 완전 가치 훼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깨는 것은 거의 블랙스완급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것을 통계에 가정하긴 그렇고요. 통계에 가정하기 그렇다면 검은백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확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디포나 로우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종목입니다.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가가지고 수리하는 공구들을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물가가 상승이 조금 그 제한이 된다는 부분에 임금도 들어있다고 했죠. 아까 임금이 실제적으로 깎이는 부분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맥가이버 아저씨들은 이 부인 보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망치랑 못 좀 사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만큼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드토크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업 실적과 연결시켰다면 사인에서는 이 CPI를 향후 시장 전망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동기 대비로는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 역시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소폭 생각보다 둔화했거나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시장 또한 환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거리가 좀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번에 CPI의 상승에 기여한 가장 큰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주거비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둘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에너지가 기여한 것 1.1%가 되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로 국제유가가 지난 3, 4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그런 기여도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무래도 주거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주거비 상승률도 5.5%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둔화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오른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더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집값 상승을 지도로 한번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가져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색깔이 진할수록 집값 상승률이 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팔고 또 새로 집을 사려면 기존의 대출도 새로운 집에 맞춰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율이 높은 대출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 때는 기준금리가 워낙 낮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율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럼 원금하고 이자까지 거의 매달 내야 하는 그 돈이 40%가량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졌다 보니까 새로 건축하는 그 건축량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즉, 팬데믹 이후로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있지만 그만큼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로 이 화면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희망적인 구석이 좀 보입니다. 진로우는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진로우가 이 주거비의 인덱스를 지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죠. 보시면 2022년 한창 올랐다가 현재 그래도 하향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OER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등가 임대료라고 해서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지 않았고 임차했더라면 얼만큼 냈을까라는 그런 가격을 지수화한 겁니다. 검정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2023년에 좀 고점을 찍었다가 이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이 테넌트 임차했던 그 주거 지표도 노란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면 하향 추세에 접어들고 있죠. 이 세 가지 지표들이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집값, 주거비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곧 인플레이션 둔화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긍정적 CPI도 나왔겠다. 연준이 더욱더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강해졌습니다. 2.7% 또는 2.8% 전년 동기 대비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7%면 3월에 기록했던 PCE보다 낮은 수치가 되겠고요. 2.8%면 3월 수치와 동일한 게 되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이 근원 PC 가격 지수라고 지난번 사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PC 가격 지수 현지 시간 5월 31일에 나옵니다. 4월 CPI에 이어서 PC 가격 지수까지도 시장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CPI가 좋게 나오고 PCE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니까 시장은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 2%에 도달하기에는 인플레이션 한참 못 미치고 있지만 추세가 2%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가능성이 52.7%에 육박하고요. 0.25%포인트가 아니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해서 더 많은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70% 이상의 가능성이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반응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었는데요. 함께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죠. 이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에 제가 S&P 500 지수의 선물 움직임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선이 바로 금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는 분위기였죠. 유동성이 많아질 것이다,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식시장 바로 CPI에 반응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금값의 금의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금값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것들도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CPI 발표 시점과 맞물려서 움직였다는 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큰 돈을 벌었던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는 지난 1분기에 이미 실물 금신탁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금값 움직임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초만큼은 아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커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그런 분위기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3%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상황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신중한 입장도 있었고요. 7월 또는 9월에 금리가 인하되면 S&P 500 지수가 5,400포인트로 수직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에드 야데니 리서치의 회장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내년 말 전망치는 6,000포인트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높게 잡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전체적으로 기관들도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024년 올해 S&P 500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BMO 캐피털은 기존의 5,100에서 5,6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펜하이머,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두 다 오름세를 보이는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사실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5,200포인트를 올해 말 S&P 500의 전망치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 500이 5,3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전망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기다렸던 만큼 아주 시장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시장 지표 그리고 더 다양한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요. 이런 지표들 또한 시장의 분위기를 뒷받쳐준다면 올해 S&P 500 지수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경제 지표 확인을 해보시죠.
기다렸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만큼 아주 다각도에서 이 CPI를 파고들었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네, 어제 국내 증시가 하루 또 쉬어가고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준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일단 국내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만큼 오늘 더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도 개당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 코리아 마켓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